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기원한 이 유교의 내용과 그리고 유교가 어떻게 한반도로 전래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았고요. 아울러 한국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유교적 전통이 가장 넓고 또 깊게 퍼져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유교가 시작된 중국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 생활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유교적 전통이 이와 같이 강하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던 조선 왕조가 유교 중에서도 가장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을 수용했고, 또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이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유교적 전통의 의미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양과 특징이 변화함에 따라 이 유교적 전통이 가지는 의미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형태의 변화입니다. 자, 산업화와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가족의 형태도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대가족, 핵가족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집에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이 핵가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 결과를 보면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의 유형이 될 전망이며,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의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교에서는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 형태가 크게 바뀌면서 가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고, 여기에 개인주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면서 공동체의 의미도 함께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적 전통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교적 전통의 영향도 점차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가치관에는 어떤 개인의 생활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행복, 가정, 그리고 남녀 관계, 성공, 인간관계, 결혼 등 어떤 많은 부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의 형태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혼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서를 보면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집단의 목표나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성향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이 집단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어떤 유교적 전통과 상충하는 부분이겠죠.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는 이 유교적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유교적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유교적 전통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전문지인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1월 2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교는 성차별을 비롯하여 갑질 행패에 이르는 모든 사회 악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교의 본래 가치가 아닌 형식에만 치우친 모습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 유교적 관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자, 유교에 내재된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이 오랜 관례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을 먼저 챙기거나 처음 보는 상대에게 공손함과 예의를 갖추는 모습은 유교의 효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아주 보기 좋은 문화이자 또 전통입니다. 하지만 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종속적인 관계로 변질되거나 또는 이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갑을 관계가 정해진다던가 혹은 이 연공서열 같은 관행, 나이로 서열을 매기는 행위, 남녀 차별, 이런 유교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 유교적 관행 등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도 나이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문화는 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강오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교의 도덕사상의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5가지 일륜을 말하는데요. 이 삼강오륜의 오륜 중에는 장유유서,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유유서는 효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장유유서가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서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의뢰 나이를 먼저 물어보게 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은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나친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중시하고 특히 권위에 대한 순종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의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리고 치안이 좋은 이유를 이러한 권위주의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권위주의는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이 효심과 충성심이라는 유교 덕목을 악용해 권위주의적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관점도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과 직원의 관계를 대등적 관계가 아닌 상하 주종의 관계로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상명하복에 익숙한 권위주의에 의존하게 되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렵게 되고 이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혁신의 가치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외에도 돈의 많고 적음이나 권력의 정도에 따른 갑을 관계의 형성, 그리고 이로 인한 불평등한 문제 등이 모두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과하게 발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속의 중국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교는 여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교 사상 중에서도 유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충, 그리고 효, 인, 예 등의 가치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잇고 계승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교적 관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치게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런 유교적 관행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군대에서 이 만들어진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상이나 어떤 더 중요한 사상들, 또 완벽한 사상,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모습에 있어서 이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유교에 대해 보다 지혜롭게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삼국시대 이래 2000여 년간 국가 통치와 그리고 지배층 양성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시대 말기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체계화한 중국 사상의 한 조류로 인의 실천을 통한 도덕적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성리학은 유학의 한 분파로서 이 유가의 새로운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세기 남송의 주시가 집대성하였습니다. 과거 유가 사상이 인과 예를 중심으로 실천적으로 이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성리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세계의 근원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유교가 한반도에 전파된 것은 삼국시대 때 한당 유학이 전파되면서부터이고요. 고려시대 때 신진사대부에 의해 성리학이 전파되면서 유교는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리학은 조선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통치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까지 널리 전파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조선만의 독특한 성리학적 체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유교는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공동체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이런 유교적 전통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교의 본래 가치가 아닌 형식에만 치우친 모습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3주차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